안녕하십니까, 김기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베트남 경제 및 철강 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 목차를 그러니까 진행하기 전에 제가 잠깐 저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은 저는 베트남 산업통상부 무역진흥청의 투자무역 자문관으로 지금 파견돼서 현지 공무원 그리고 기업 그다음에 공단 관계자들 그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그 공무원들 무역 투자 관련 정책 실무에 대해서 제안하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 그리고 베트남 기업들의 연계 그다음에 연착륙을 위해서 그쪽에서 한국 기업들을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주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베트남 경제 동향, 그리고 건설 및 철강 산업 동향 및 전망, 그리고 무역 거래, 그다음에 투자 진출, 국내 기업들이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진출하실 때 유의할 사항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경제 사회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비포 코로나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에서 ACBC 그렇게 하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전망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트남 하면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고속적으로 매우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베트남하고 우리가 좀 비슷한 점이 우리 쪽하고 우리도 한국 전쟁을 겪었고 베트남도 베트남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우리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7차까지 진행을 했고 베트남도 똑같이 국가 주도로 계획 경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6.5% 정도 해왔고 지금 상반기 코로나 여파로 지금 1.81% 지금 엊그제 뉴스에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올 연말까지 1.8% 이게 굉장히 낮죠. 지금 베트남에서는 그 정도에서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통상 국가 주도 경제를 진행할 때는 최소한 5% 이상 경제 성장을 해줘야만이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7%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나 실업률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 여파로 약 도시 쪽 하노이 호치민 쪽 3.8% 그리고 현재 지금 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이건 아마 조금 더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되는 이후로. 그 다음에 과거 20년간 수출 17% 이상 이렇게 달성을 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연속 흑자 달성을 했습니다. 이따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지만은 삼성전자가 들어온 이후로 그동안 좀 적자가 됐던 그런 그 무역 수지가 지금은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 그리고 재정 관리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경제 유지에서 환율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 무역 수지 흑자가 돼서 약 900만, 그러니까 8월 말 현재 약 900만 달러, 920억 달러,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1000억 불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 어차피 계획 주도를 하다 보니까 50%는 넘습니다. 2017년도까지 약 60%가 넘었던 거를 현재는 지금 60% 미만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최근 2년간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역시 3.5% GDP 대비입니다. 그 밑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애프터 코로나입니다. 긍정적인 부분 GDP 성장률 피치 솔루션이나 또는 IMF나 민간 조사기관 또는 공적 조사기관에서 공이 약 7% 계속 유지를 할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 2030년 GDP 1만 달러 그리고 인프라는 약 2천억 달러까지 투자하겠다고 목표가 있고 인구는 2025년 정도에 되면 1억 정도 이건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율을 보면. 그리고 평균 연령 그리고 우리 그 생산 가능 연령이라고 하죠. 15세부터 64세에 한 68%, 어떤 다른 조사 기관은 7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기술 기업 10만 개 목표, 기업 수 100만 개. 유니콘 기업 지금 현재 한 개 있습니다. 잘로라고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카톡과 비슷한 그런 소셜 미디어인데 지금 한 개 유니콘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2030년까지 10개 정도 육성하겠다. 그리고 베트남이 그 중국 다음으로 좀 선호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트남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그 FTA를 10개 이상 국가하고 지금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정도 추가를 하고 있고 다자간 경제통합 역시 베트남이 전부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EU FTA, 즉 최근에 8월 1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그 섬유나 신발 산업 쪽으로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수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남방 중첩 전략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금 올해 수출 목표가 사실 1천억 달러였습니다만 지금 작년까지 700억, 그래서 지금 올해 아마 코로나 여파로 좀 달성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투자 부분입니다. GDP 대비 5.7%, 그다음에 탈중국화, 포스트 차이나 거점국. 뭐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주 들었고, 뭐 정보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대충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니어쇼어링, 그리고 지금 오프쇼어링, 그다음에 리쇼어링 뭐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 플러스 원 하면 중국에 지금 현재 투자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로 신규 투자를 진입하든가 아니면 중국을 전체적으로 폐쇄를 하고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옮기고 그 중에 하나 리쇼어링으로 한국과를 어디로 선택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지금 기업들이 관건이고 미국 기업 45% 이상 베트남 진출 기업입니다. 중국 진출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이 현재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베트남을 떠나겠다. 독일 기업의 4분의 1, 일본 기업의 경우 약 3만 5천 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5% 기업은 아예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 조사 결과 노무라증권 조사입니다. 56개 중 26개가 베트남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했고 실제 지금 17개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베트남에 투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87년도에 도입무에 해서 실제 외자가 들어온 건 88년도입니다만 본격적인 거는 95년도부터 그 뒤로 2019년 작년까지 해서 투자 금액으로는 10배 그리고 기업 수로는 8배 정도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전망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좀 감안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여전히 베트남은 사회주의, 계획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그 체제 전환이 아직도 늦어서 통제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아직까지도 자본금융시장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조금씩 기업을 정해서 지분과 기업을 정해서 해외 투자자들한테 오픈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실업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어서 부양책을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정부 부채 60% 가이드라인 때문에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부양 정책만 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네 식구 먹여 살기 좀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필수 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진행됐던 공사들이 중단되고 또 신규로 계획했던 것들이 중단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로컬 컨텐츠가 굉장히 낮다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 FDI 기업들한테 좀 애로사항입니다. 이 들어갔을 때 과연 내가 현지에서 얼마나 로컬 자재를 그러니까 원부 자재를 수급을 받을 수 있겠는지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게 21%에서 23%입니다. 사실은 23%는 베트남 발표고 USLE 같은 경우는 21% 정도 된다. 굉장히 낮습니다. 로컬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삼성을 예를 들면은 티어 1, 즉 1차 협력업체 35개, 로컬에 있는 업체에서 약 20% 미만 수급하고 있고 자국에서 그러니까 삼성이 한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약 47%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 베트남에 있는 일본 기업은 약 35%,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베트남이 굉장히 낮다는 거. 그 다음에 숙련 인력 부족하다는 거, 이거는 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40% 정도밖에 수급을 못 하는데 이것도 생산성 대비해 보면 중국 월급이 예를 들어 1000불이다. 베트남 월급은 300불이다. 400불이다 하며 급여는 3대1 차이 나지만 생산성 부분 역시 중국 한 사람이 베트남 세 몫을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건비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행정 절차 지연되는 거는 뭐 후진국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진기술 도입, 즉 국제 표준화율 이 ISO, GIS, KS 우리로 치면 그런 표준, 기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관심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따 그것도 수출 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수출하는데 수출 다변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제가 베트남에서 공무원 강의
교육할 때 썼던 그 제 자료 뽑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베트남이 비슷한데 오른쪽 표는 올해 작년 한 해입니다. 왼쪽 표는 32년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987년부터 2018년까지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1962년 즉 경제개발계획 시작 원년부터 94년까지를 32년으로 해서 지금 비교를 했습니다. 인구 보시면 1.5배에서 1.68배 거의 비슷하게 증가를 했죠. 배율은. 그런데 도시 인구가 지금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에 주택건설 부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약 20% 정도 했습니다. 원년 87년도 베트남. 그게 지금 36% 정도 늘었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그게 30% 정도였다가 원년 62년 경제개발 계획 개시 원년에 이게 지금 거의 80%까지 바뀌었습니다. 즉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끔 우리 기업들이 좀 실수를 하는 게 베트남도 우리처럼 이게 개발이 잘 되면 도시화 이게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점이죠. 도시화율이 우리보다는 굉장히 늦다. 이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출산율 지금 옆에 이 표에서 보시면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출산율은 좋았지만 산업화 영향으로 이게 1.6까지 떨어졌습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2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참조를 하시고 지금 이 강의가 다시 리와인드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쯤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 동향입니다. 2015년, 19년 평균 성장률 약 9.5%, 상반기 전년 대비 약 4.5% 성장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약 6% 예상하고 있고 2021년, 29년 전망이 피치솔루션에서 연평균 GDP 약 7% 성장할 것이다. 건설시장 7.2, 주택건설 약 6.8%, 비거주용 시장 약 6.5%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도시화율은 2040년 되면 약 반 정도 인구가 도시에 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산업 설비 수요 증가 이거 다국적 기업 니어쇼링 아까 그 포스트 차이나 그런 수혜 국가 이거를 톡톡히 누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국적 기업들 유럽 쪽 대표 주자가 독일이죠. 미주 지역 미국, 그다음에 일본, 한국, 대만까지도 지금 미중 분쟁 때문에 베트남을 또 제2의 생산 거점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비 수요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기업 3분의 2 정도가 지금 구조조정했다고 하고 지금 코로나 여파도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 감소 약 10개 중에 9개 정도. 자국 기업 점유율은 기업 수는 10,000개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외국 기업 몇 개가 안 되지만은 57% 점유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K-컨스트럭터라고 해서 한국이 유일하게 일본, 중국보다 건설시장 점유율이 좀 더 크다는 거. 주거 및 상업시설, 그 다음에 산업시설, 인프라, 건축자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건설시장 작년도 7.6%, 올해 약 5% 정도 성장할 것이다. 총 가구수, 이건 2019년도 10년마다 한 번씩 베트남도 인구조사를 합니다. 작년 4월 기준 약 2,678만 가구가 있고 구성원 3.5명, 인구 밀도 약 290명, 그리고 주택 수준이 510만 채 정도 될 거다. 이건 장기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타지역 거주 인구가 640만 명입니다. 오른쪽 표를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 이게 보면 도시화율 약 3,500만 명 중에 하노이 거주 인구 800만 명, 호치민 약 900만 명인데 실제 거주 인구는 약 1,300만 명입니다. 그래서 국내 자료나 해외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는 900만, 어떤 자료는 1,300만, 호치민 예를 들어서 나와서 좀 헷갈립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나온 800, 900만은 베트남 작년에 실시했던 베트남 인구 조사 기준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타지역 거주 인구가 굉장히 많이 이주해서 거주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사실 주택 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년도부터 주택 허가를 중지하거나 취소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호지민에 최근에 주택건설협회 건의를 받아들여서 원룸 즉 스튜디오 주택건설을 허용을 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신호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슬럼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겠죠. 산업시설 지금 밑에 보시면 공단 면적 22헥타에서 지금 100만 헥타까지 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때 입지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빼서 투자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재 역시 건설 시장 다운되기 때문에 뭐 증가율도 여전히 좀 낮아졌고 향후 건축자재 시장 역시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기간은. 인프라 동향 잠깐 보시면 오른쪽 표부터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까지는 월드뱅크나 국제기구 즉 공적 자금이 원조 차관 자금이 SOC 사업에 좀 들어왔다가 사실 이게 끊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ODA 자금도 작년 그러니까 2018년을 기준으로 SOC 투자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조 차관이 좀 일몰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약 9.2%, 그다음에 2015년부터 2018년 정부 지출 25% 정도는 인프라에 투자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수송 인프라 공급 처리 시설 이렇게 보면은 도로, 철도, 다리 쪽이 근 70% 정도 차지를 합니다. 향후 계획 GDP의 10% 인프라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MRG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외부 원조 기관에서 공적 기관이든 타국에서의 민간 투자든 이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PPP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MRG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11개 고속도로 중 9개는 PPP를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자국 기업만 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고 계획됐던 이 베트남의 중요한 기점이 올해까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 경기의 애초에 완료 기간이 2020년이었고 이걸 기준으로 완료의 성과를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베트남에서 장기적 계획을 다시 세우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주요 인프라 현황 이건 참고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게 철도, 도로, 그다음에 공항 그리고 항만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 파란색은 지금 PPP 유치를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노란색은 지금 현재 베트남이 정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도로들이고, 그다음에 빨간색은 앞으로 베트남 정부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도로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여튼 베트남이 굉장히 발표는 많이 합니다. 단기 발표로 지금 2021년, 2023년까지 5개국도 270개 정도 하겠다는 그런 발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마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항 22개, 항만 몇 개 이런 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를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베트남의 인프라의 좋은 점은 중국과 좀 다르게 중국도 처음에 개발을 할 때 점, 선, 면 이렇게 갔죠. 베트남은 점이 어떻게 보면 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표시를 해놓은 게 해안선 약 3,400km, 최고 짧은 거리가 50km밖에 안 됩니다. 이게 폭으로 말씀드리면 동서간 또 최장거리는 500km.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횡으로는. 그래서 그 기업들 위치할 때 다낭권 그러니까 중부, 북부, 남부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그러니까 인프라 쪽에서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철강 산업 동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철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잠깐 이렇게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소비 이거는 계속 늘고 있는 거고, 그 연평균 수요 증가율이 약 20%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건설 시장 수요 82%, 즉 철강 수요에 철강에 건설에 들어가는 수요가 82% 정도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2000년 상반기 관광 수요량을 보면 약 100만 톤 정도, 통상 200에서 250만 톤 그렇게 수요가 있습니다. 철강 자급률 지금 조사를 보면 약 40% 정도. 그리고 어떤 강배나 냉영강 이런 것들은 지금 내수 100% 충족해서 사실은 오버 서플라이가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수입 구조 조치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 나중에 제가 무역 파트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생산량 약 19년도 2,500만 톤. 그다음에 상반기 감소했고요. 생산 능력은 약 올해 3천만 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별 보시면 호화센 이 3대 기업이 약 60% 이상을 점유했고, 특히 호화센 하나가 거의 35% 이상 점유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 위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성장세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 이거는 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산 저가 수입품이 들어와서 시장 교란,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 확산.
그다음에 중국, 특히 중국의 그 철강 투자 기업, FDI 기업, 그리고 그 베트남 기업 간의 경쟁, 생산 설비나 기술의 미비,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 뭐 좀 이런 이유 때문에 철강 시장세의 철강의 성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제조사별로 강관 쪽 오른쪽 표 마지막 거 보시면 화파시라는 회사, 이 철강 2위 그룹이죠. 여기가 한 3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아제강 7% 정도, 작년보다 약간 떨어졌네요. 철강 수입 동향 보겠습니다. 2천만 톤 정도 2019년도 했고, 올해 670만 톤 했고, 단가는 600불 정도. 프랑스 최고가 뭐 5,000불 정도라고 하는데, 뭐 특수 용도, 뭐 특수 재질로 된 그런 뭐 제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는 위에 보시면 총 합계하고 중국, 일본, 인도인데 우리나라에 80만 톤 했고, 단가는 우리가 평균 단가보다 좀 낮습니다. 철강 수출 동향 보시면 수익 670만 톤 수익과 좀 비슷합니다. 밑에 도표 보시면 아시안이 62.5%, 여기 400만 톤 이상, 그 다음에 중국, 미국, EU 순, 그리고 한국은 약 3% 정도. 오른쪽 표, 중국이 지금 급격히 그 원재료 확보를 하는 미중 분쟁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1000% 이상 올해 상반기 수입이 늘었습니다. 한국은 뭐 13만 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네요. 무역 거래 보시겠습니다. 무역 동향 누적 흑자 약 110억 불 정도. 그 문제는 외자 기업이 약 68%, 즉 근 70% 정도 수출을 차지하고, 수입액 역시 약 58%, 60% 정도입니다. 2020년 8월, 이거 아까 상반기에서 제가 추가적인 자료가 나와서 지금 이거는 좀 다릅니다. 8월까지입니다. 누적 흑자 120억 불 정도. 근데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닌 게, 삼성이 18%, LG가 16%입니다. 즉 1,700불 정도 되는 수출 중에 우리 한국 기업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 35%, 40% 차지. 현대자동차는 뺐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액 1,600억 정도. 문제는 이 수입이 줄어서 이 누적 흑자가 늘었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는데 90%가 생산재입니다. 즉 베트남이 자국에서 로컬 공급망이 안 되고 원부자재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진출한 기업들이 90% 정도의 생산재를 사서 다시 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10% 중에 소비재입니다.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좀 이렇게 좀 위축이 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흑자는 아니다. 다만 외환보유고 쪽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오다를 받았지만 더 이상 자재가 없어서 공급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오다가 끊겼습니다. 가지고 있던 오다는. 그래서 이 생산재가 줄었기 때문에 수출 수입보다 좀 많아졌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고요. 뭐 우리나라 수출력 뭐 거역 3위국입니다. 수출 3위국, 수입 5위국. 뭐 1,000억 불 달성하기로 했는데 지금 조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달성은 힘들 것 같고요. 밑에 그 FTA 활용률 46.1%, 즉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는 46%, 50% 미만, 우리가 수입할 때는 약 85% 정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원래 선진국이 좀 혜택을 주죠. 후진국한테 FTA 체결을 하면. 여기에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합니다. 즉, 뭐 코드도, HS 코드도 우리가 한국과 아시아는 HS 코드가 10자리를 씁니다. 한국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베트남은 8자리만 씁니다. 그리고 아시안하고 또 베트남하고 맺은 그 FTA 그 관세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후진국은 아시다시피 업종 분야 이런 게 좀 적죠. 그래서 품목도 적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HS 코드를.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 제품이 그게 들어갈 때 HS 코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지금 애로사항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국경 관세소마다, 관세청마다 HS 코드나 또는 어떤 그 단계 그 프로세스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 원산지 검증 강화, 그 다음에 FTA 사후 적용 제한 지침, 이건 뭐 철강이든 뭐든 다 비슷한 프로세스입니다. 한국하고의 그 FTA만 유일하게 1년이고 나머지는 30일입니다. 즉 사후
FTA 적용을 요청을 할 때, 그리고 급행료가 4억 불 정도 추산을 합니다. 월드뱅크에서. 그 정도로 통관이 불안정하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거래 문화가 굉장히 정근대적이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거기 있으면서 느꼈던 건데, 한국 기업들 와서 뭐 사람들 만나고 소개로 만나면 그 만나는 친구들이 똑똑합니다. 다만 경험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뭐 모든 걸 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한국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게 만드는데,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또 커미션 리베이트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상표 도용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 베트남 투자 진출입니다. 누적 투자 현황 보시면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거는 누적입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이 3,626억 달러 누적 투자 건수 약 3만 2천억. 그다음에 상반기 우리 뭐 투자했는데, 사실은 누적 투자국으로 우리가 1위지만 지금 상반기까지 결과는 우리가 5위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뭐 투자가 좀 위축이 됐고요. 누적 일자리 창출은 FDI 기업이 약 300만 개, 우리나라 기업은 약 100만 개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FDI 총 수출 아까도 보셨지만 69%, 누적으로 봐서도 여튼 68%, 뭐 65% 이러는데 2019년도 한 해만 봐도 여전히 비슷한 스케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투자 현황, 이거 이 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한국의 투자 건수가 약 8,500 건수, 현재는 막 조금 더 늘었겠습니다만 평균 자본금 800만 불입니다. 일본은 4,300건입니다. 2위입니다. 이걸 보면 일본보다는 우리가 좀 적은 규모의 기업들이 좀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2019년도에 10만 불 미만 프로젝트, 즉 우리로 치면 1억 5천 미만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뭐 베트남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그맣게 들어가면 그 친구들도 금방 그 정도는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그만 프로젝트를 또 많이 늘었다는 거.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투자 방식은 좀 다르고, 투자 형태도 다르고, 투자 스케일도 좀 다르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투자 방식을 보면 단독 투자냐, 합작 투자냐, BOT냐, BTO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통상 투자하는 부분 역시 단독 투자 많습니다. 투자 진출 보겠습니다. 뭐 어떤 기업이든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무역을 하시다가 들어가든 아니면은 뭐 그 원청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경우든 뭐 어쨌든 투자를 진출을 합니다. 다만 그 갈 때 뭐 글로벌 생산 기지를 확보하겠다,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결정을 가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외환관리법에 명확하게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두 가지 있는데, 경영 참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로 해서 직접 투자냐 간접 투자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해외 자금을 보낼 때 인정하는 거는 지분 투자냐 대여 투자냐, 이 두 가지 봅니다. 뭐 다른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온부자재 수급을 위해서 뭐 건설, 시공, 입찰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만, 대분하면 지분 투자냐 대부 투자냐 이렇게 봅니다. 간접 투자 해외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단독이냐 합작이냐, M&A냐 전략적 제휴냐,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1인 2인, 운영 형태는 법인이냐 대표사무소냐 아니면 프로젝트 오피스냐. 지사는 지금 베트남이 일반 기업한테 거의 허용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들어가면 법인이나 대표사무소고, 공공기관의 경우는 이중과세 협정에 따라서 거의 대표사무소, 즉 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사는 그 라이어빌리티, 체인 오브 라이어빌리티 때문에 항공사나 금융사 뭐 본사의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법인 설립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신한은행처럼 충분할 경우 법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지금 신한은행만 그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지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투자 설립 절차는 우리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왜냐하면 그 나라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변호사를 쓰는 건 아니고 법인에 설립하는 그 순간만 필요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고, 그 설립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뭐 현물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90일 이내에 반드시 현물 투자든
자기가 등록했던 자본금이 납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꼭 하셔야 되고, 변호사 선임을 할 때도 3,000불에서 10,000불까지 뭐 사업 형태가 복잡하고 또 법인 형태가 그걸 해야 된다면은 당연히 뭐 설립 비용 좀 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 분들이 통상적으로 법인 거기에 진출해 있는 변호사들이 차지하는 거 보면 약 10,000불 정도인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공단 현황,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공단 현황을 따로 뺐습니다. 현재 지금 326개 공단, 2019년 기준입니다. 돌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249개 공단이 지금 운영 중인데 그 중에 73%면 총으로 따지면 반 정도 되는 공단이 입주가 됐고 돌아간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공단 지정은 많이 합니다만 실제 개발은 굉장히 더디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거는 우리는 급속한 도시화를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각 지역에 이렇게 공단이 산재해 있지 않았습니다만, 베트남은 이게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뭐 건설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결정, 제가 333 투자 결정을 하라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나 뭐 저한테 문의가 오면은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조사는 3년 동안 자원은 3배 이상 준비하고 자금은 3배가 필요할 것이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진출의 목적, 필연성, 그리고 현지 실사나 타당성 분석을 할 때도 3년 동안은 조사를 꼭 해야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해놨고, 갈수록 후진국일수록 법들이 더 강화되고 또 그 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 자기네가 경험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겁나서 그 잘 사는 나라들, 유럽이나 미국 법들을 그대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해석이 또 법 집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회사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원도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갈수록 커질수록 현지 투자 진출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이 전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비관세 장벽을 높일 것이고, 그 비관세 장벽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의 경우도 지금 우리가 통상 상계 관세니 세이프가드니 또는 반덤핑이니 이런 거 하지만,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진 걸 보면 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3%에서 지금 23%, 25%까지 조치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품질 관리, 물론 숙련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암만 좋은 기계를 가져가도 금방 고장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교육을 시켜도 이렇게 이직률이 작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 표시를 반영구적 인력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 이 현지 자금 조달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외환 통제, 즉 베트남이야 폐경을 해서 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글로벌 경제 크런치가 왔다 그러면 우리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약 40에서 50% 이상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급에 대한 비용을 어차피 현지에 있는 자회사한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을 했다. 그러면 그 영향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그런 점을 또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맨 밑에 개정투자법 마지막입니다. PPP 법령이 개정됐다. 이게 지금 굉장히 청신호입니다. 우리가 미니멈 레비뉴 개런티라고 MRG라고 하죠. 그 부분을 전에는 입금만 자기네가 과실만 따먹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75% 이하로 결손이 있을 경우 그러면 자기네도 50% 보증을 하겠다. 그 부분이 지금 바뀐 주요 내용이고요.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합작법인 지분율도 좀 바뀌었습니다. 즉 50%로 하향을 조정을 했고, 환경 영향평가, 타당성 보고 이게 지금 전에는 사전에 해야 되는 것들, 즉 근데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법인 설립하고 아무 일도 하는 일 없이 진행되는데 그거를 사전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주겠다. 이것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겁니다. 굉장히 포회적인 거죠. 그 다음에 제한업종 역시 네거티브로 이렇게 방식을 바꿔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IRC 등록 불필요하고 항공오염업종 투자 연장 불허, 이거는 좀 안 좋은 거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베트남이 좀 그런 것들을 전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막아버리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좀 안목을 좀 넓히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